자, 최근 부동산 시장 논쟁이 뜨겁죠. 경실련의 발표에 의하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간 서울 집값이 무려 52%나 올랐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 52%의 기준은 서울 중위값, 이 중위값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대략 요 5억에서 6억 사이 여기에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 가격이 어떻게 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한국감정원 조사에 의하면은 14%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 무슨 소리냐, 이게 그냥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마라,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얘기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설왕설래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사실 52%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게 52%냐 14%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오른 서울 집값이 그럼 진짜 전세계 글로벌 이런 집값 상승에서 봤을 때 얼마나 오른 것일까, 이걸 한번 비교해 보면, 일단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 2008년 리만 브로더스가 생겼을 때의 시점이죠. 요때 이후로 이제 잠깐 이제 좀 주택가격이 빠진 듯 하다가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주택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해서 대략적으로 한 2016년쯤에 전 고점을 다다랐고, 지금은 리만 브라더스 때보다 더 비싼 상황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도심, 서울 이런 도심의 집값인 거잖아요. 2016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서울의 도심 집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라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뮌헨이나 뭐 파리 이런 유럽 도시뿐만 아니고 베이징, 뉴욕보다도 훨씬 더 높은 집값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율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집값이 1억에서 2억이 되면 집값은 100% 상승한 거잖아요. 하지만 집값이 만약에 5억에서 7억이 됐다, 이거는 2억이 오른 거니까 40% 상승한 거죠. 상승률로 봤을 때는 이게 더 크지만 실제로 우리가 느낀 거는 아래 요게 더 사실 집값 부담이 큰 거임에도 불구하고 율로 봤을 때는 이제 왜곡돼서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절대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램베오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서울의 집값이 홍콩이나 싱가포르 다음으로 무려 3위. 요 두 개는 도시국가잖아요. 이 도시국가 다음으로 서울 집값이 비싸다는 얘기죠. 가격이 얼마냐? 1제곱미터당 약 16,000불 정도 된다라는 겁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대략 4.8만 불, 5에서 6천만원 정도 되는 거잖아요. 강남 상구의 아파트 평당 평균 매매가가 5,600만원이라고 하니까 앞에 램베오가 제시한 숫자와 거의 뭐 유사하죠. 결국 정리하면 서울 집값은 상승률 기준으로도 지난 3년간 엄청 높았고, 절대 기준으로도 거의 전세계 탑급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그 나라의 여러가지 사회 시스템이 소득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고비용의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구조라면 사실 뭐 그 나라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비싼 게 아닌 거죠.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가 PIR이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요 PIR이 뭐냐면은 Price to Income Ratio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그 내 소득으로 이 집을 샀는데 몇 년이 걸리냐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서울이 20이에요. 도시 평균 근로자가 90제곱미터, 대략 뭐 30평짜리 집을 하는데 2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우리 위에 있는 도시들을 보면은 뭐 타이페이, 방콕, 호치민, 싱가폴, 파리, 런던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단 싱가폴은 도시국가니까 제거하죠. 그리고 나오면 이제 이런 국가들인데, 방콕과 호치민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아직 도시화가 완료되지 않은 국가예요. 이런 국가에서는 도시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집값이 비쌀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럴 때 보면은 서울 집값이 그때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비쌌거든요. 소득 대비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나라도 일단은 빼고 보면 우리보다 소득 대비 집값이 비싼 나라는 타이페이와 파리, 런던이 있어요. 이렇게 집값이 비싸진 데에는 제로금리가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했습니다. 실제 금리가 빵 풀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엄청난 유동성을 일으키게 되고, 이게 모두 아파트와 주택 같은 이 자산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보다도 이 유동성의 효과가 훨씬 컸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런던, 파리 같은 유럽의 도시들은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던 거고,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타이페이, 도대체 얘는 뭐냐? 얘는 무려 PIR 지수가 30이 넘는, 이 타이페이의 이 주택 문제는 아주 심각해요. 이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아파트에 살지 못하고 컨테이너 박스를 사다가 이렇게 집 사이에 껴가지고 살고 있어요. 심지어 이것도 집을 공간을 쪼개가지고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상승률도 매우 높았는데
2014년 기준입니다. 09년 이후로 타이페이는 무려 5년 사이에 집값이 91%가 폭등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나요? 지금 우리는 집값이 50% 올랐다고 이렇게 난리법석 온 나라가 떠들썩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90% 올랐어요. 90%. 상상도 않는 상승률이 발생했던 건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리만 브라더스 이후에 양적 완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사실 정책 이유인데 이 나라도 보유세가 0.1%밖에 안 되고 거래세가 매우 낮아요. 그렇다 보니까 소수가 이 주택을 다 보유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섬나라여가지고 이 토지도 제한적인 나라에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기존 주택을 용적률을 높이면서 재건축을 하면 되는데 부동산을 내놓지 않으니까 이 주택 시설의 컨디션 자체도 떨어지는 거죠. 이게 이러면서 사실 지금 우리랑도 굉장히 좀 유사하지 않나요? 어쩌면 이게 우리가 대만이 우리나라의 이 미래일 수도 있다는 아주 좀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2014년에 타이페이에서 2만 명의 이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 불평등한 주택 구조에 대해서 엄청난 시위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이 당시 타이페이에서 가장 비싼 집 앞에 한 평당 뭐 2억짜리 요 집 앞에서 이러한 식의 시위를 벌였죠. 뭐 그렇지만 참 이게 쉽게 해소되지는 않았고, 참고로 이때 14년에 타이페이의 PIR이 14배였는데 현재는 30배가 됐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뜨거운 시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럼 일단 유럽이랑 대만 정도는 봤는데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국가의 주요 도시들은 어떨까를 한번 보시면, 뉴욕도 집값이 2010년 이후로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16년부터 19년 사이에는 사실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 파란색이 맨하튼인데 맨하튼의 집값은 평균이 90만 불 수준에서 2016년 이후로는 130만 불 정도 해서 약 한 40만 불 정도가 올랐고, 요 주황색 요게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은 여기 시작이 한 50만 불이었는데 90만 불이 됐으니까 여기도 한 40만 불. 그리고 나머지는 퀸스와 이런 스테이튼 아일랜드라고 해서 좀 저가 주택들이죠. 16년 이후로는 안정적으로 집값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이후로는 집값이 무려 18%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130만 불, 120만 불 수준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중위가격이 약 100만 불입니다. 100만 불. 100만 불이면 대충 한 12억 정도 되잖아요. 우리 강남 집값이 맨하튼보다도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강남 사시는 분들은 맨하튼 가도 쫄으실 거 없어요. 뭐 거의 여기서도 중간 이상의 소득계층은 되시는 거죠. 자, 근데 재밌게도 이러한 비교가 06년에도 있었습니다. 한창 집값이 여기도 높게 올라가지고 아우성 치던 그 시기였죠. 그때 보면은 맨하튼의 아파트 가격이 8억 5천이었는데 강남의 집값은 10억 4천만 원이어가지고 강남이 맨하튼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를 그때도 했었어요. 그리고 남아있지 않아서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면서 집값이 이제 대폭락을 하는 사태를 맞게 되죠. 역사는 반복된다고, 어쩌면 우리는 2006년에 그 시점과 동일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미국은 이렇고, 자, 그러면은 중국은 어떠냐? 중국은 그야말로 2016년 이후로 엄청나게 집값이 뛰었습니다. 이게 상승률이니까 상승률이 요때 16년 말부터 17년 사이에는 거의 10%에 달랐어요. 하지만 중국도 요때 이후로는 시진핑 주석이 더 이상 집은 투기 수단이 아니다라고 경고를 했고, 경기 하강 국면과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었죠. 대략 한 5%인데 야, 그러면 5%도 뭐 엄청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중국은 GDP 상승률이 연간 6%인 나라잖아요. 6%에서 집값이 5% 정도 상승하는 거는 사실 되게 크게 증가한다라는 느낌은 좀 안 듭니다. 베이징은 다르지 않겠냐라고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베이징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게 베이징의 집값인데 베이징은 앞에 도시보다는 더 크게 상승했습니다. 66% 정도 상승을 했죠. 하지만 베이징조차도 2018년 이후에는 집값이 조금 조정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서울의 집값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상승률도 가장 높았다. 베이징과 뉴욕 이런 세계적인 도시가 18년 이후로 집값을 조정받는 와중에도 서울 집값은 쉬지 않고 6년 연속
상승을 했죠. 원래는 이전 최고 기록이 5년용 상승이었는데 이번에 6년 연속 상승으로 기록도 깼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특히 서울의 부동산이 유독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이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수요와 공급을 나눠서 한번 살펴보는 게 목표입니다. 왜 집값은 갑자기 17년 이후로 급격하게 상승한 걸까? 금리 요인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157만 호가 8년 동안 묶였다는 게 강남 상구와 마용성을 합쳐봤자 50만 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울시 전체에서 신규 아파트가 7만 호밖에 공급되지 않는 건데 독일의 모델을 롤모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독일이 집값과 임대료가 폭등하면서 보금자리 아파트라고 하는 반가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을 하면서 공급에 대해서 주저주저 하는 걸까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만든 거는 90년대 초에 촉발된 부동산 대폭락이